언니 나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만삭의 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혜진이 던진 첫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혜진이 제 남편 도연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 3년 전 봄날이 떠올랐어요. 회사 동기 결혼식장에서 처음 도연을 만났던 그날 말이에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남자가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었죠.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그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훈치하고 목소리가 낮고 차분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뭔가 운명 같은 것을 느꼈어요. 26의 저에게 31살 도연은 완벽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대기업 영업팀 과장이었던 도연과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저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야, 오늘 정말 예뻐 보인다. 도연은 항상 제 작은 변화도 알아차려주는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새로 산 립스틱을 바른 날엔 꼭 칭찬을 해주고 피곤해 보이는 날엔 먼저 걱정해주는 그런 남자였죠. 1년 반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도연의 눈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은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결혼 첫 해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어요. 주말이면 이케아에 가서 가구를 고르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죠. 그런데 결혼 한 달 만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은지야,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도연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어르신들 모실게. 3년간 다니던 마케팅 팀장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잠시만 돌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시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기고 시아버지 혈당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루에 3번씩 약 시간 맞춰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특별식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죠. 그러면서 도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도연은 핸드폰만 보며 제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신혼 때의 다정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래.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도연은 등을 돌리고 잤어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결혼 2년 차가 되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직 소식 없어. 빨리 가져야지 나이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시어머니도 은근히 눈치를 주셨어요.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시면서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은지야, 병원엔 가봤니?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도연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집은 다 임신했다던데. 우리 후배 부인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겼어. 저녁 식사 때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도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시부모님 돌봄이 임신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라도 좀 꾸미고 있어. 완전 아줌마야.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패셔니스타로 불렸던 제가 이제는 수수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만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간병하느라 치장할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병원 진료를 기다리며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온 종합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고개를 돌려보니 대학 동창 재민이었습니다. 의대 편입해서 지금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된 친구였죠. 재민아 정말 오랜만이다. 재민은 여전히 학창시절처럼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이 잘 어울리는 의사가 되어 있었죠.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재민의 걱정 어린 물음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주변에서 압박한다는 것을요. 검사는 받아봤어. 아직 무서워서.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불임이 정말 흔해. 남녀 모두 검사받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 남편은 검사받기 싫어해. 왜? 남자가 그런 검사받는 거 아니래.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불임의 40%는 남성 원인이거든. 재민과의 대화 후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문제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검사 받아보자. 또 그 소리야. 나는 문제 없어. 그래도 확인차. 남자가 그런 검사 받는 거 아니야. 도연의 단호한 거절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임신에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도연은 여전히 저만 탓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 없다는 결과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 했어요. 어느 날 대학 동창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해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친구였죠. 은지야,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결혼 생활은 어때 애는? 전화 너머로도 혜진의 우월감 섞인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아직이야. 그래, 나는 요즘 너무 바빠.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혜진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들으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새로 이사했거든. 망설였지만 도연과 함께 혜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혜진의 집은 화려했어요. 비싼 가구와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죠. 와, 정말 멋있다. 제가 감탄하자 혜진이 은근히 자랑하듯 웃었습니다. 놀라운 건 도연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혜진에게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고마워요. 도연 씨도 건축 쪽 일하신다면서요.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도연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 너도 예전엔 이랬잖아. 그때가 더 생기 있었는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는 매력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한 달 후 혜진이 또 연락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오랜만에 만난 혜진은 더욱 예뻐져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액세서리까지 완벽했죠.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어. 응, 재미있는 사람을 알게 됐거든. 혜진의 의미심장한 미소에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지만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달콤하면서도 독특한 그 향은 분명 혜진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새 방향제 샀어. 몸 방향제.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느 날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혜진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는 메시지를 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프로젝트 때문에. 도연이 나간 후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연 과장님 계신가요? 아, 김 과장님은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우연히 혜진을 만났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평생 갖고 싶다고 도연에게 말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이거 선물 받았어.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시간 있을 때 병원에 와줄래? 무슨 일이야?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와서 들어. 재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재민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도연 씨 검사 결과야.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언제 검사를 받았다는 걸까요? 지난주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왔더라. 내가 검사했어. 재민이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은지야, 도연 씨는 심각한 무정자증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정자가 아예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야. 3년 동안 저를 탓하며 괴롭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다른 집은 다 임신하는데 너만 안 돼. 병원이라도 가봐. 도연이 했던 모든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당뇨로 시력이 나빠지셨지만 청력은 여전히 예민하셨죠. 은지야, 많이 힘들지. 시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뭘 아신다는? 도연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우리 집 팔려는 것도 알아. 아버님이 어떻게 해? 시아버지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다 녹음해뒀어. 도연이가 그 여자랑 통화한 것도 부동산에 전화한 것도.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해두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너는 우리 진짜 가족이야. 시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꿨어. 합법적으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도연이 같은 놈한테는 이것도 부족해. 시아버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과 만삭의 혜진이 함께 들어왔어요. 은지야, 우리 이혼하자.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혼하자.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삭의 혜진이
도연의 팔을 끼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의 배는 임신 8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언니 미안해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혜진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나 임신했어. 도연 오빠 아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도연과 혜진은 제가 울거나 화를 낼 거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제 대답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은지야, 정말 괜찮은 거야. 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저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왜 안 괜찮겠어? 오히려 잘 됐네. 제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자 도연이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당뇨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지만 위험은 여전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이혼 서류 가져왔나? 도연이 급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네, 아버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어요. 이 집 말이야. 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습니다. 아마도 집을 자신이 받을 거라 생각했겠죠. 모든 재산을 은지한테 증여했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혜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합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았어. 너한테 줄 건 한 푼도 없다.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검붉게 변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물론이지. 정신감정서도 받았고 변호사 공증도 완료했어. 시아버지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민이 준 그 진단서였죠. 오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혜진이가 정말 오빠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제 질문에 혜진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연 오빠 아이지. 저는 진단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빠는 무정자증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거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이 진단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미친 듯이 글자들을 훑어내렸어요. 이게 뭐야? 분명 의사가 문제 없다고. 재민이가 내 친구야. 진실을 말해준 거지. 제 설명에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만삭의 몸이라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도연이 급하게 그녀를 부축했지만 혜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그럼 내 아이는 대체. 순간 모든 시선이 혜진의 배로 향했습니다. 8개월은 됐을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혜진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였죠.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양, 당신 도연이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었겠지.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사실 혜진은 도연과 만나기 전에도 여러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혜진 설마 너. 아니야, 오빠가 유일의 정말이야.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도연이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4년 동안 나를 불임 여성 취급하며 괴롭혔지. 도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가 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둘 올라왔어요.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임신했다며, 병원이라도 가보라며.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도연아, 어머니, 내가 은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간병하느라 회사도 그만두고 청춘을 바친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대했니?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은지야,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었어요. 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나 집에 갈게. 혜진아, 잠깐. 제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뭐? 그 가방 내가 평생 갖고 싶다고 했던 거야. 혜진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연 오빠가 선물한 거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네. 시부모님 간병하느라 못 쓴 내 돈으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절약하고 아낀 돈으로 도연이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혜진도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둘 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지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아버님, 우리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뇨로 시력은 잃으셨지만 마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으셨어요.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 같아요. 나도 도연보다 내가 더 자랑스러워.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민이 서 있었어요. 은지야, 괜찮아. 응, 덕분에. 재민이 따뜻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자유의 몸이 됐네. 고마워, 정말로. 거실로 들어온 재민이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친구 재민입니다. 아, 은지가 말한 의사 친구구나.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지야, 이제 다시 일할 생각 없어. 하고 싶긴 한데 어르신들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재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는 주간 돌봄 센터가 있어요. 어르신들 낮에 모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지야, 가서 일해. 우리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하지 마. 어머니, 우리도 내가 행복해야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으로 복직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시부모님을 돌봄센터에 모시고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어느 날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괜찮아. 아이 아빠를 찾았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직장 상사였어. 유부남이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남편을 뺏으려다
결국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거였으니까요. 혼자 키울 거야. 힘들 텐데. 내가 자초한 일이야. 혜진과의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퇴근 후 집으로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벚꽃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 재민의 고백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나 시부모님 모시고 있어. 알아, 그것까지 다 받아들일 준비됐어. 재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긴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저녁 식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재민이 좋은 사람 같더라.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연이보다 100배는 나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도연의 절규 같은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만삭의 배를 부여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가셨어요. 당뇨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혜진 양,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시아버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번진 마스카라로 얼룩져 있었고 평소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도 몰라요, 정말로.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도연 오빠랑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진 지 오래됐고 그 이후로는 오빠가 유일했어요. 정말이에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야? 전 직장 상사였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혜진의 고백에 거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유부남과의 불륜.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아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르며 지난 4년을 되돌아봤어요. 도연의 끊임없는 비난과 압박, 시부모님 간병에 지쳐가던 나날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시간들.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니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남자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4년 동안 내 잘못이 아닌데 너만 탓했어. 내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알아, 후회하는 것, 근데 이미 늦었어.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4년 동안 매일 있었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도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셨지만 아들의 뺨을 때리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어머니, 내가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우리를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젊음을 바쳐가며.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혜진아, 우리 친구였잖아.
언니.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10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제 질문에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너도 결혼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지.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남편을 뺏는 게 정당화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만삭의 몸으로 우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김도연 씨 계신가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김도연입니다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기라니?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경찰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혐의입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이 내 명의로 된 재산을 몰래 팔려고 부동산에 연락한 걸 다 알고 있었어. 녹음도 해뒀고.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요. 아버지 어떡해. 내가 은지한테 한 짓도 모자라서 부모 재산까지 노렸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경찰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혜진이 울며 도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해, 혜진아, 나도 돈이 필요했어. 도연의 고백에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준 선물들도 회사 돈으로 산 거야.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경찰이 도연을 데려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시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듯한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아. 제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혜진이 붓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는 혼자 키울 거야. 내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모성이 느껴졌어요. 아이만큼은 죄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혜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 어머니, 잘 키워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지야. 시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니? 내 앞날이 더 중요해.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뇨로 시력은 많이 잃으셨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밝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고마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셨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어요. 다음 날 재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은지야, 이혼 서류 다 처리됐어. 정말? 응,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야. 재민이 건넨 서류를 보니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도연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재민이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우리 병원 마케팅팀에서 은지를 스카우트하고 싶대.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대학병원 마케팅팀장 자리였어요. 연봉도 이전 직장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재민아, 이건 실력으로 따낸 거야. 병원 이사장님이 은지 포트폴리오 보고 감탄하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두 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이제 은지도 자기 삶을 찾아가는구나. 그날 저녁 재민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부담 갖지 말고 들어줘. 뭔데? 재민이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는 은지가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재민아, 사실 어르신들 뵙고 더 확신이 들었어.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 재민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좀 줘. 얼마든지 기다릴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마케팅 팀장으로 열심히 일했고 시부모님은 병원 부설주간 돌봄 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도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거야. 부디 행복해라.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혜진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언니가 용서해줘서 이렇게 연락이라도 할 수 있잖아. 혜진과의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1년 후 저는 재민과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주셨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병원 동료들과 시부모님의 친구분들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재민과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재민은 정말로 두 분을 친부모처럼 모셨어요.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혈당을 체크하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는 것도 재민의 몫이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지야, 내 어머니, 너희 언제 아이 가질 거니?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자연 임신이 어렵대요. 그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아이가 전부는 아니야.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과 있을 때는 그렇게 압박하시더니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어요. 2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관 시술 3번째 만에 임신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은지야, 축하해. 재민이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시부모님도 우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가 낳은 아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어머니, 도연이는 우리 아들이지만 실패했어 하지만 너는 진짜 딸이 되어줬어.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이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가족의 희망을 담아서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병원 마케팅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당뇨와 싸우고 계시지만 손녀 덕분에 삶의 의지가 강하세요. 시어머니도 파킨슨병이 있지만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 도연 소식이 들려옵니다. 출소 후 지방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요. 혜진은 아들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배신과 아픔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시아버지가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시어머니는 재민과 요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창밖에는 또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4년 전 그 봄날 만삭의 혜진과 함께 들어왔던 도연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네요. 엄마. 5살 된 희망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희망이 사랑해. 재민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시부모님도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실패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가장 큰 희망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만삭의 친구와 함께 나타나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라 비웃었던 그 남자는 이제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어요. 대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딸 그리고 진짜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이 제 곁에 있습니다. 봄날은 가지만 또 다시 돌아옵니다. 제 인생의 봄날도 그렇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번 봄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제작해 드립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 며느리 올림.